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범 2달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노동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산립 공장을 찾은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덕후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토론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19살 청년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인 1조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20대 비정규직 직원이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 대책을 세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사건은 717건이었지만 수사가 완료된 건 31%인 223건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75건으로 사건 발생에서 기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6개월이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기소 송치한 75건 중 1심 이상 선고 판결이 나온 사건은 3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는 89%를 넘었지만 이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했고 대부분인 26건이 집행유예였습니다. 사고 발생 사업장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 순으로 비중이 컸고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78.4%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를 지켜달라는 많은 호소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고 재해조사서나 수사기록은 유족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노동 현장의 안전한 일터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 그다음 논쟁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초강력 대응을 하는 기조로 주문을 하고 있다고 보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를 한 뒤죠. SPC 그룹은 질책받은 뒤 8시간 초과 야근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정이 좀 다소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현장이 좀 더 밝으신 신은정 부본부장께 먼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패널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SPC 그룹이 2022년에 이제 사망 사고가 난 후에 1,000억이라는 돈을 이제 안전 경영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올 상반기까지 90%가 넘는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또 사망사고 외에도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신고된 건수가 500건이 넘는 건수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신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집행된 안전경영의 투자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투자된 쪽이 시설 설비 교체 이런 쪽으로 주로 투자가 되었고요. 안전하게 현장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뭐 사람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2인 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시간을 줄인다든지 노동의 어쨌든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질책이 이제 있고서야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뭐 2인 1조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주어지지 않고 또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하고 현장에서 지켜지게 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망 사고가 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그 안전 경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니까 이제 그거를 심야 근로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요거는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SPC 같은 경우에 2조 2교대 식품업계에서 좀 일반적인 거죠. 2조 2교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2조 2교대도 보통 이제 8시간씩 하는 2조 2교대가 있는데 식품업계에서는 이제 12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주야로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 쉬는 이런 방식인데 문제는 이 비중이 2조 2교대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조는 저녁에 나와서 새벽까지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줄인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이 야간 수당하고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게 확 줄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들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하면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하겠다는 얘기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 없이 본인들이 사고 쳐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근무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일방적인 어떤 경영적 조치를 실시하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참여나 노동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저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경영자의 입장에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엄청나게 큰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 걸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당장 나온 얘기가 이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뭐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업 환경 개선의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 임금 인상이 따라오지 않는 일방적인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결국은 이제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사용자가 뭐 모면하기 위해서 8시간 근무로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관심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야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생계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하게 어쨌든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바꾸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랑 교섭을 하고 임금 인상이나 다른 안전 시스템 마련들을 위해서 같이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노조랑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실제 이제 SPC 그룹은 노조 탄압으로 유명한 사업장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를 만회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화 상대로 어쨌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일단 8시간 노동이라는 틀은 바꾼 다음에 네. 희망자에 한해서
실질 임금 감소분만큼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 더 하라는 이런 편법을 쓰게 되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교대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교대제 개편을 할 때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대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걸 산업안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업계가 특히 이제 이 SPC가 임금이 높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높으면 임금 손실이 있는 교대제 개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낮은 수준에서 임금 손실을 가져오는 교대제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하게 되면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타격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인식과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신은정 부본부장 먼저 말씀 주시죠. 네, 뭐 터널이 무너지고 있는데 작업자를 투입한 신안산성 공사 그리고 이제 이동식 크레인에는 사람이 타면 안 되는데 태워서 작업을 하다가 죽음에 이제 이르게 만들었고요. 또 안전 점검이 안 끝났는데도 정기 점검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의식불명 사고를 내는 광명 고속도로 공사 며칠 상간으로 집중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충분한 안전 점검이나 적절한 사고 조치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공사를 또 재개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경영자의 이제 안전 무시를 하고 안전에 돈을 쓰지 않아도 안전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말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전 동의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사망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 없이 언급을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선택적 분노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에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 사망자가 한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를 보면 대우건설이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0명, 그다음에 DLENC 옛 대림산업이 9명, GS건설 5명이거든요. 포스코 ENC 이번까지 해서 5명입니다. 자, 그러면 면허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코 ENC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분노해서 제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사업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건가를 대통령이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면허 취소 같은 얘기를 들을 만큼 그쪽만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도가 계속 이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월 달에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등 해서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이 생명과 관련된 어떤 조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경영계에서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거를 어떤 자기네들의 좋은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관리는 결국 현장에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조치가 필요한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도화시키는 방식으로 산업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SP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장 노동자를 배제하고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면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자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 관리가 안 되고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신 부본부장께서는 이런 일이 반복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대체로 이제 동의가 되는 지점이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은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를 단축시키는 게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비 착용할 시간을 사실 아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조 현장은 또 제조 현장대로
빠르게 가동시키고 많이 가동시켜야 되니까 이런 어떤 뭐 2인 1조가 돼서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혼자서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아끼도록 만들게 되고 또 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외주, 하청의 하청, 도급의 도급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느냐 뭐 이쪽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 불감증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대로 가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기업이 운영에 필요한 경영상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당해서 예. 운영이 안 될 정도가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관리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관리를 사용자가 하게 되면 모든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에 모든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면 정말로 현장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점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현장 노동자들 산업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용자들이 이 노동자들의 참여라고 하는 거를 경영권에 대한 침해로 생각을 해서 자꾸 배제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산업재해 현황을 본다면 실질적인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신부 본부장 먼저 말씀 주시죠. 네, 현장에 이제 3년째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법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없던 데서는 좀 생기고 이렇게 굉장히 면피하면서 하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이제 발생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낮더라 이런 것이고요. 지난 3년간에 이제 35건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 경영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5건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어쨌든 양벌책이기 때문에 법인에도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1명 이상 사망을 하게 되면은 55억 이하로 벌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88.5%가 1억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으로 매우 이제 가볍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는 지지부진, 재판도 매우 늦게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이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는 처벌법을 또 이제 집행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 두 면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말에는 처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중대재해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처벌이 있으니까 너네들 조심해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온 법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법 제명 이름에 처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경영계에서는 이러면 우리 기업 못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도입 이후에 이걸 보면 통계상으로는 약간 이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611건에 644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23년에는 584건 약 600명. 그다음에 24년에는 553건 589명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2022년 이후에 건설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설 현장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경기 악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아니냐. 그럼 왜 이게 그렇게 기업 못할 것처럼 떠들었던 법이 통과돼가지고 실시가 3년이나 지났는데도 산재 사망자 수가 안 줄어드느냐.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아까 우리 부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소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소율이 약 2%가 안 돼요. 그러면 경영자들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한심한 거는 뭐냐면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 포스코 ENC 면허 취소 얘기 나왔을 때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든 건들질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3표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헌법소원을 작년인가 거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하는 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권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없이 제도 만들었으니까 우린 다 할 일 다 했다라고 손 털고 나가버리면 이 법의 제도라고 하는 게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도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제도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효과는 전혀 없는 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하고 하는 경찰,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법원 사법부의 판단이 법이니까요. 법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이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입법 취지와는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되거나 오히려 이제 제도와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처벌 안 받는다라고 하는 핑계가 되는 거죠. 이 정부의 임기 내에 근로감독관 최대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수사 전담 팀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까요? 지금 3,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7,000명을 이제 증원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한 3,000명을 지자체에 이제 권한을 줘서 3,000명으로 뭐 30인 이하 사업장들을 이제 감독하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30인 이하 사업장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자체에다가 이제 이런 인원을 주고 감독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정책에 혼란만 일으키고 전문성만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경찰에 그러면 이제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누구의 소재냐? 기존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던 일과 이게 중첩되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서로 미루는 꼴로 이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의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10,000명까지 늘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어쨌든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어떤 인력 증원과 동시에 이제 권한도 이제 조금 늘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좀 주어진다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필요성은 뭐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이 근로감독관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근로감독관을 10,000명 늘린다고 해서 산재 발생률이 줄어들까? 경찰관을 10만 명을 늘리면 범죄율이 줄어들까? 자, 그러면 실제로 기업마다 근로감독관을 한 명씩 배치할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규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유토피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효성이 별로 높지 않고 단기적으로 충격은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고 산재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의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상주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가가지고 뭐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어떤 거를 주의해야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안전보건협회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산업안전 관리는 별도로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왜? 외부에서 와가지고 일회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에 현장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 조직이 참여하는 제도화된 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국가가 자꾸 이렇게 민간 영역에 개입해가지고 모든 거를 행정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승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짚어보자면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있는 제도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 출신의 어쨌든 노동자들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면은 현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법한 현장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안전이 미비한 곳을 이제 지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제적인 활동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 실질적 참여가 이제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네.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제 노란봉투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술 혁신과 경제 정부는 민생 복구, 소비 방문 사업의 획기적인 시설. 가정폭력도 활동 노동자들 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어떤 내용이 핵심입니까, 이 교수님? 노조법 2, 3조잖아요. 근데 원래 노란봉투법은 이제 노동법 3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노조법 2조 개정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이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법 2, 3조 개정안 중에서 이제 2조의 내용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고용관계,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사용자를 지명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및 배상 책임에 제한이 걸려서 이전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어떤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실제로 시작된 게 10년 전부터 사실은 예. 짚어봐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쌍용차 파업 예. 노동자들에 대한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판결 이걸 계기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사실 개정안 중에 저희들이 이제 좀 꼭 통과됐으면 하고 생각했던 항이 2조 1항입니다. 2조 1항에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개정이 이제 빠진 점이 가장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이제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법상에 어쨌든 노동자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뭐 방송 연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성을 또 인정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미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판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 개정에 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좀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노동조합 할 권리를 얻는 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이런 비임금 노동자들의 규모가 86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이제 사회적 변화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후라도 반드시 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법 개정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 부분에서도 사회의 전체 구조적인 변화가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요. 이런 점을 반영하고 이렇게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논의 창구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노동계에서는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게 진행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산업마비법이라고 부르면서도 반드시 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이렇게 좀 다수간 격하게 반대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교섭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하청 노동자들도 교섭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교섭 비용 그리고 교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청 노동자의 어떤 근로 조건이나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경영자들이 사업장에 하청이 한 하청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경우는 복수 굉장히 많은 하청이 있고 또 이제 사내 하청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나와 있는 하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하청들이 이제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그 교섭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임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 좀 두렵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요거는 그 예전과 다르게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일 시에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쟁의권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파업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서 파업을 더 어떻게 보면 재계 입장에서는 쉽고 용이하게 자주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인 장치가 구비됐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예, 책임을 이제 회피하고 싶은데 회피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에 있던 그 구조가 뭐 간접 고용 비정규직, 지적 고용 비정규직, 뭐 하청 파견 뭐 등등 지금은 이제 특수 고용을 양산하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싼 값에 노동자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또 책임은 또 안 져도 되는 이런 어떤 것에서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좀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이런 법들을 좀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수님, 이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로 재계의 이런 우려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내 하청 노조가 얼마나 있을까? 현 단계에서 그러니까 대규모 조직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하청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 밖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청 사업장 중에서도 노조의 성격에 따라서는 교섭에 별로 열심이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 그다음에 상당수의 하청 사내 하청이나 일반 하청 사업장에서는 무노조 사업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이건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청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조로 조직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교섭의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단기간으로는 사실 별로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자들이 과장돼서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을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의 과장을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일부 현재 유노조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상당한 사업장에서 교섭을 원청이 상대가 아니지만 사실상 원청의 대리로 하청 사용자가 교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이 실질적인 교섭력이 있는 노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비노조 업장이 많은데 비노조 무노조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 무노조 사업장이 많은 이 상황을 마치 모든 회사에 노조가 다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거는 지켜볼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권한 범위가 노동자들의 자기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노조로의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들이나 노동자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법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좀 아픈 얘기겠습니다만 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노조 조직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썩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큰 노조 중심으로 오히려 노조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가불이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비판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 뭐. 이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그런 다른 노력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실제 이제 노동조합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워낙 이제 예를 들면 대형 사업장들은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지점들이 있고 중소와 영세 사업장으로 갈수록 실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어도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 대형 사업장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해를 낳은 것이 아닌가 네. 싶고 이승훈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노총이 이제 과제로 떠안고 어쨌든 그러한 사업장들을 함께 이제 조직을 해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이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기업들이 법안 통과하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하고 1년에 수백 번 교섭하다가 날이 새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교섭에 우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짧게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거고 실제 유노조,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미 교섭을 사실상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청 사용자를 통해서 원청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 노조가 없는 무노조 사업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굉장히 과장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그 교섭을 100번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하청 그 사업장으로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교섭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또 우리 법에는 교섭 창구도 단일화라는 저희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제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속에서는 창구가 단일화되거나 어쨌든 뭐 일종의 어떤 교섭에 대한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우려는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고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 이 교수님, 이 하청 근로자가 노란봉투법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경영계에서 일종의 협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근로조건의 어떤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달성하게 되면 결국은 경영자들이 이 조직화된 하청 노동자들을 이제 기피하게 될 것이고 달리 얘기하면 이제 하청 계약을 그 하청 업체하고 이제 해지하고 이제 무노조 조직화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로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노조를 조직한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실직자가 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대놓고 요거는 반노동자주의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 부부장 보시기에 예,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협박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제 교섭을 이제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고 이제 한계로 느껴지는 지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원청이 허락을 안 해준다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시간이나 뭐 임금 기타 이런 조건들을 이제 미리 원청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제 교섭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근로 조건 개선과는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뒤로 권한 행사는 다 해놓고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해외로 내빼겠다 뭐 이런 협박들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생각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고 좀 저급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득만 보고 사실은 의문하지 않겠다 이런 심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놨는데 실행을 하다 보면 그 시행 과정에서 어이없게도 가장 보호하려고 했던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심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단순히 그 경영자 측의 협박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끝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이 사용자들이 윤호조 조직 하청 사업장을 회피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하청 노동자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청 계약을 하청 사용주와 해지했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이 그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사내 하청이나 하청 부분에 노동자들이 조직화되면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어떤 노동자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직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청계약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되어 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윤호조 조직사업장에는 어떤 제도든 만들어지면 도움이 되지만 그 노조로 조직화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보호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있는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고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해서 무언가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중소사업장이나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이게 도입이 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한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결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과 업종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윤호조 사업장이나 무노조 사업장과 상관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섭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산별교섭과 일반적인 구속력을 통해 가지고 미조직 사업장에게도 산별교섭의 효과를 적용시키는 방식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민간 부분 노조 조직률이 9% 7%밖에 안 되지만 협약 적용률은 60% 정도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조 조직률은 20%, 주로 대규모 사업장이지만 협약 적용률은 80% 가까이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미 무언가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방식은 결국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부는 그런 쪽의 전환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로 국가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국가 개입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노사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사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노사 자치의 보장인 것이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적인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건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도 어느 정부건 간에 이전 정부도 전부 다 국가가 직접 모든 거에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의 사법화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를 법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노조가 왜 존재될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건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조금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법 만능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 가능성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식의 어떤 제도 개혁이 노동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뭐냐? 내가 힘 있는 대통령이니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뭔가를 교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세로 노동정책에 접근을 하면 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달 국회 통과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청 노조 교섭 주요 내용이죠. 기업 배상 청구 제한.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남겨진 과제 많다고?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대형 로펌들이 벌써 어떻게 하면 이제 원청이 하청과의 이제 그 책임성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세미나들을 막 만들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뭐 먼저 발생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은 원만하게 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바로 뭐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이제 뭐 저희가 말하는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시행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실효성이 결국 이제 노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조가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위에 결정하지 않는 지위의 한도 내에서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맺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이제 이 기업배상 청구 제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합법적 파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불법적 파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배상 책임을 계속 물릴 수 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상 책임을 분배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걸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제도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후적인 어떤 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의미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동 정책에 있어서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 다짐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만은 정말 반드시 고려해 달라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 두 분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은정 부부장 먼저 하시죠.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보니까 아까 이승엽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뭐 지역 협약이나 산별 협약을 어쨌든 뭐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약의 내용들이 포함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장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한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좀 보장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노조를 만들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협약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노동 정책의 효과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차별 해소의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모든 정책에 이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특히 남녀 간의 임금 차별이 사실 여성이 30% 정도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가부 뭐 이렇게 맡겨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노동 문제 안에서라도 이런 어떤 남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이 미조직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에 놓여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별 업종별 교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제 기업별 교섭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에 10만 정도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노조의 대다수 주류가 현대기아차 조합원이면 나머지 5만 중에서도 1차 협력업체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소위 말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은 어떤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노조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교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깨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떤 이 2조, 3조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자체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노동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 마음에 든다고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쑥쑥 던지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걸 없이 그냥 개별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걸 툭툭 하나씩 던져주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많은 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승엽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신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두 분 모시고 오늘 노동 관련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사면권이 정치 세력 간의 거래, 흥정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발언을 했었고 같은 날 아침에도 파렴치한 욕을 하고 맹비난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딴판인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은 법의 미비를 보완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장치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사면은 권력형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정치적 선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은 무시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묵살되고 정치적 유불리가 사면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의 대상으로 입에 올릴 때 국민은 왜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비공개이고 기준은 모호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덮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제도가 아니라 제왕적 통치의 잔재일 뿐입니다. 사면은 권력자의 자비가 아닌 국민 앞에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